자, 나오나요? 네. 물리 개념 정리가 좀 덜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면 개념 정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앞부분 생각 안 난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내용 정리를 해서 동영상 올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용 정리 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시고 개념 정리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좀 고민을 했는데 완자책으로 수업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완자책을 한 번 더 사용할까 생각도 했다가 좀 똑같은 거? 흔적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해서 또 이제 완자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또 아는 친구들은 또 필요가 없을 것도 같아가지고 수능 특강으로 할게요. 수능 특강으로 해가지고 개념 정리도 조금 하고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도 좀 풀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능 특강 책 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면 선생님한테 말하면 인쇄해 주든지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자, 수능 특강은 몇 페이지지? 96페이지. 물질의 정기적 특성 P입니다. 물질의 정기적 특성. 이 단원 처음인데요. 여기서부터 시험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지난번에 앞에까지만 하고 여기 하나도 안 했다고. 근데 여기가 또 여기부터 조금 뒤에부터 수업 들어가는 시험 범위 들어가는 친구들은 좀 풀어가지고 필요 없는 내용은 넘어가시고 들으면 됩니다. 자, 일단 물질의 정기적 특성 나오는데 정기적 특성 할 때 쭉 한번 보면 이게 뭐 전기력 변하고 요거 관련한 문제가 가장 메인이 될 거고 뭐 촉박된 전자 나오고 뭐 이러는데 갑자기 원자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전기의 본질이 원자의 구조부터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 얘기부터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원자 안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건 다 알죠. 근데 그 전자를 톰슨이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이 실험 자체가 음극선 실험이죠.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음극선은 거의 진공에 가까운 관에다가 여기다 이제 금속판을 이렇게 해갖고 높은 전압을 가해줍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금속판으로 이렇게 해주고 전원장치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장치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노란색인 거 보여요? 실제로 보면 약간 연두색 비스무리하게 약간 야광색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쭉 뭔가 선이 지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선을 음극선이라고 해요. 근데 왜 하필 양극선이 아니고 음극선이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 극 쪽으로 휩니다.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극을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 쪽으로 휘고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음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휘는 녀석이구나 해서 음극선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 음극선이 눈으로 보면 그냥 빛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빛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생각을 한 거지. 톰슨은 이게 음극선의 정체가 뭘까 실험을 하다가 여기 보면은 일단은 요 플러스 쪽으로 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찾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그 화학에서 많이 다루는 거 있죠. 그 음극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를 하면 이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물리에서는 전하 얘기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전하를 어떻게 무슨 전하를 띠는지는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서 알게 됐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전하량의 크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순 콜롬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전자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만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나서 하게 된 거를 다음번에 이제 러더퍼드 식, 러더퍼드. 이제 톰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한 점에 거의 모여가지고 이렇게 원자 핵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찾아내게 되죠. 이 실험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고요. 원자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은 밀도가 굉장히 크고 아주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림 나오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은 이 납상자 안에 방사선 물질을 넣어요. 그럼 방사선 물질에서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방사선 물질들에서 나오는 이 방사선이 투과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얇은 금박 정도는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뚫고 가지 않을까 하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다 뚫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쑥 지나가는 녀석도 있는데 이렇게 푹 꺾이거나 혹은 이렇게 막 튕겨나가거나 뭐 이런 녀석들이 보여요.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대부분은 그냥 통과하는 걸로 봐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텅 비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지만 제수업계 여기 부딪히면 꺾이거나 이렇게 튕겨나간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물론 수학적 물리 실험적 측정 값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한 값들이 조합이 됐으니까 지금은 인정을 해주는 모양이지만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화학했던 친구들은 좀 익숙해서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원자 모형의 변천사. 이렇게 텀슨의 실험을 통해서 원자 안에 양전하를 띠고 있는 공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박혀있는 형태로 모형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는 중심에 아까 전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모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 원자 모형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 보호 원자 모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야겠죠. 한번 지나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전기력하고 있는데 보호 원자 모형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전기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면 서로 밀어내게 되고요. 청력이죠. 플러스라서 서로 밀어내는 거야. 반대로 전하를 띠게 되면 인력, 끌어당기게 되죠. 마이너스 길이도 당연히 밀어냅니다. 이 전기력의 크기는 F는 K, R제곱분의 Q원 9투. 즉, 두 전하량을 띠는 입자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입자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Q1, Q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쿨롱 상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요. 8.99, 약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인데 뭐 잘 안 물어봅니다. 간혹 이제 물어보더라도 단위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는 있는데 혹시 단위를 물어보게 된다면 상수 단위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전하량이잖아. 쿨롱 제곱의 단위를 떼야 돼요. 쿨롱 곱하기 쿨롱이니까. 이거는 거리잖아요. 거리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이 돼야 돼요. 근데 F는 어떻게 돼? 뉴턴이 돼야 돼. 그치? 그러면 이 K는 어떻게 돼? 양쪽의 단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뉴턴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뉴턴이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미터 제곱이 분모에 있는데 오른쪽에는 미터 제곱이 없으니까 미터 제곱을 곱하고 분모에 있는 쿨롱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K의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의 단위. K의 단위가 되죠.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건 이 단원의 문제라기보다 모든 물리나 화학에서 공식 나왔을 때 단위 물어볼 때는 단위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단위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거 단위 맞추는 거 한번 보여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그 전기력 크게 나오는데 그냥 K는 상수니까 그냥 상수처럼 치면 돼요. 예를 들어 이 두 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 힘의 F는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단원이 지나가고 역학이 지나갔으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 전기력에서도 역학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전기력은 서로 당기는 겁니다. 서로. 여기 있네. 서로. 즉, 작용반작용이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전하량을 대입을 해서 힘을 구하게 되면, 이 힘 F는 이걸 A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A가 B를 당기는 힘이면서 동시에 B가 A를 당기는 힘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 공식은 두 개를 적용을 하는 거죠.
두 입자에 각각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 콜롬의 실험 나오는데 요거는 실험 장치가 간혹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이건 전하량을 측정하는 실험 장치고요. 여기 보면 여기 눈금 있죠. 각도기가 달려 있어요. 이 각도가 뭐에 비례하냐면 전기력에 비례합니다. 전기력. 그러니까 전기력이 2배로 커지면 각도가 2배로 커져요. 보통 아까 전에 전기력이 Q1, Q2, R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 할때는 그 금속 구에서 하나를 전하량을 2배로 하게 되면 전기력이 2배로 커지면서 각도가 2배로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시험 나오면 아 이게 각도랑 전기력이 비례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문제 푸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밤에 조용하게 수업 촬영을 하다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요일 낮에 시간을 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막 카톡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혼잡스럽긴 하네요. 자, 됐죠? 그래서 이런 모양. 갑자기 전기력 얘기가 나오는데 원자에서 전기력 나오는 이유는 원자 핵이 아주 작은데 원자는 이따만한 이유가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공간 크기 자체를 합쳐서 원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고 잡혀있는 이유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튀어나가지 않고 잡혀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전기력의 종류 나오는데 이건 중학교 때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거. 자, 두 점전화 A, B 사이에서 점전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전하를 띄고 얘도 전하를 띄고 얘도 전하를 띈다면 A와 C 사이에도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A하고 C 사이에서 뭐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요. B와 C 사이에서도 어떻게 돼요? B와 C 사이에서도 당기거나 밀어내거나 하면서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도 서로 당기거나 서로 밀어내거나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C에만 좀 신경을 씁시다. C에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되죠. A가 C를 밀거나 혹은 당기거나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C를 서로 밀어내고 있다면 두 입자의 전하량은 종류는 같아야 될 거예요. 얘가 만약에 플러스 전하라면 얘도 플러스 전하여야 되는 거죠. 근데 A가 C를 밀더라도 얘가 작용하는 힘의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도 C를 밀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반대쪽으로 B가 C를 밀기 때문에 얘가 받는 전기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얘도 전하량의 종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거리가 똑같고 전하량의 종류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력 0이 되죠. 그래서 A와 B의 전하의 종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면 중간 지점이 전기력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력이 0인 경우가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서 전기력이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에 A가 있는데 여기에 B가 있고 뭐 가운데가 아닌 뭐 이쪽에서 C가 있는데 얘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 그러면 A의 전하량하고 B의 전하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B의 전하량이 무조건 큰 거죠. 이거 이해돼요? 왜냐면 전기력의 크기는 앞에 공식으로도 나와 있지만 전하량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커질수록 힘이 약해지죠. 그러면 양쪽에서 받는 힘이 똑같아야지 멈춰 있을 수 있는데 전기력이 0일 수 있는데 멈춰 있을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관계에서 받는 힘하고 멀리서 받는 힘, 멀리 있는 입자로부터 받는 힘하고
힘의 크기가 똑같기 위해서는 A로부터 받는 힘하고 B로 받는 힘이 같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녀석이 전하량이 커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더 멀리 있는 녀석이 전하량이 커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AB가 고정되어 있고 A의 왼쪽에 C가 놓여 있는데도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A가 만약에 C를 당긴다면 B는 C를 밀어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당겨야 되니까 마이너스지만 얘를 밀어야 되니까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랑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녀석은 전하량이 작고 멀리 있는 녀석은 전하량이 크다라는 게 이 설명이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얘를 A가 C를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B가 C를 당긴다면 멈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C가 꼭 플러스여야 된다는 보장은 없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지만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건 멀리 있는 녀석, C로부터 멀리 있는 녀석의 전하량이 더 커야지만 성립한다는 거죠. 시끄러워서 가니? 그런 거 아니지? 자, 가야 돼서 하는 거지. 주시나요? 앞에 참석하고 있던 친구 가니까 인사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3번. 이거는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C가 여기 있을 때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녀석하고 멀리 있는 녀석하고 받는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A랑 B는 전하량의 종류는 같고 B의 전하량이 작고 A의 전하량이 커야지만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이런 상황은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바로 좀 전하량의 종류라든지 힘의 비교라든지 안 되면은 뭐 때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전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꼭 봐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한 번씩은 쭉 들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러더퍼드 모형 다음에 보어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한번 슬쩍 보고 오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전자 옆에, 원자 핵 옆에 이렇게 전자가 다닐 수 있는 껍질 혹은 궤도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모형이 있거든. 이 모형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얘기를 하다가 보니 스펙트럼이 나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분해해서 보는 행위를 스펙트럼을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이제 간단한 거는 무지개죠,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백색광이 7가지 색깔, 정확하게 7색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 그걸 빛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스펙트럼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의 분리, 분해에 의해서 보는 것들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빛을 분해해서 보면 쭉 빨주노초 파남보 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이 연속 스펙트럼은 언제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높은 온도의 물체, 특히 고체이거나 액체일 때 뜨거우면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고온의 고체나 고온의 액체에서 나오는 빛을 확인을 해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고체랑 액체에 빛이 난다고?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았어? 실물로 보는 일은 별로 없어도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가 빨갛게 달아오른 거 있죠? 그런 거 말이야. 그런 데서 나오는 빛이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실생활에서는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백열전구 있죠? 백열전구 안에는 보면 이렇게 필라멘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기를 켜주면 여기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요즘은 열 효율이 떨어져서 잘 안 쓰죠. 이건 전기를 되게 많이 쓰기는 쓰는데 백열전구는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양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열로 변환시키다 보니까 요즘은 잘 쓰지는 않지만 여전히 뭐 오래된 화장실이나 가면 있기는 있으니까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CD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설명하기 힘든데 10년 더 지나면 백열전구도 모르겠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세대차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백열전구 여러분들보다 어린 친구들 있으면 가르쳐줘요. 이렇게 고온의 물체인데 여기서 고체냐 액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밀도가 높아야 돼요. 밀도가. 그래서 보통 밀도가 낮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선 스펙트럼. 그래서 기체가 되죠. 다만 태양에서 나오는 거는 햇빛은 태양 기체라고 배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옛날 내용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밀도가 높으면은 꼭 고체 입체가 아니더라도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태양 같은 경우는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체 상태라고 해도 꼭 뭉쳐져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대기 중의 기체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완전히 뭉쳐져 있는 상태의 기체인 거야. 그때는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죠. 밀도가 높은 고체나 액체 혹은 태양처럼 태양이나 다른 별들처럼 기체 상태에서 굉장히 응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지만 보통 일반적인 기체,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압을 걸어줄 때 나오는 빛을 관측을 해보면 띄엄띄엄 끊어진 이런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형태의 빛이 나오죠. 근데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 시간에는 그게 크게 구분을 안 하는데 여기서는 구분을 하죠. 보통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 있고 그냥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선 스펙트럼 안에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방출 스펙트럼을 그냥 일반적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선 스펙트럼이라고 쓴 거고요. 이거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어떤 기체에다가 높은 전압을 가해주면 그때 나오는 빛을 보고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체에 높은 전압을 가해주면 빛이 나는데 그때 그 빛이 특정한 위치에 띄엄띄엄 나오는 선, 요거를 이제 방출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햇빛이나 이런 거 백열 정도에서 나오는 빛을 전압을 높게 가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온도가 낮은 기체에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이 기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빛을 흡수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은 기체가 흡수해버린 부분이 검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검은색 선이 나타나면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밝은색 선이 나타나면 방출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기체의 종류가 같으면 스펙트럼의 위치는 똑같아요.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이 흡수선 혹은 방출선, 선의 위치는 똑같으니까 그거까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에너지 준위와 선 스펙트럼의 관계인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에너지 준위 얘기를 하기 전에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선 스펙트럼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를 더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선 스펙트럼은 갑자기 왜 나오지? 어디서 나왔지? 왜 대부분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녀석들은 왜? 도대체 why가 더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길게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여기 이제 내가 100페이지, 99페이지 왔다 갔다 설명을 할 건데 에너지 준위라는 게 뭐냐면 이거 보호가 한 방에 설명을 해버리는데 내용이 되는데 이게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아무 파장의 빛이나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아니고 특정 파장의 빛이나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도대체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 또는 방출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자 안에, 이거 보호가 설명을 한 겁니다. 보호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원자 안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외부에서 빛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 전자들이 빛을 흡수 혹은 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빛을 방출할 수 있는데 전자들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면 일상생활에서 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니네 10,000원을 가질 수 있고 11,000원을 가질 수 있지만 1098원을 가지기는 어렵잖아. 그치? 억지로라도 가지려면 가지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1원짜리 동전 같은 거는 구하기도 힘들고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0원에서 돈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럼 10,10원은 돼도
1원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돈 단위에서는 허용된 값이 10,000원, 10,010원, 10,020원은 허용되어 있는데 13,000원은 안 되는 거야. 14,000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쓸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10원을 가지고 있다가 10원을 써갖고 10,000원만 남기고 10원을 쓸 수는 있는데 내가 5원을 쓰기가 어려운 거야. 그죠? 반대로 내가 10,10원이 있는데 10원짜리 받아갖고 10,20원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13원, 3원 중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은 값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다고 그 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원자 안에 들어있는 실컷 얼굴 보고 떠드니까 화면 잠깐 키워볼까?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딱딱딱 허용된 값이 끊어져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1, 3, 7, 13만 돼. 1, 3, 7, 13. 두 번 얘기했어요. 1, 3, 7, 13.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럼 전자가 1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1, 3, 7, 13이잖아. 그러면 1에서 3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만큼 밖에서 흡수할 수는 있어요. 혹은 3에서 1로 내려가기 위해서 3에서 1로 에너지가 내려가기 위해서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1에서 5로는 못 올라가니까 4만큼 에너지를 주면 1에서 5로 갈 데가 없으니까 1에서 3까지만 가고 2는 흡수를 안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아예 1인 상태에서 1에서 올라가면 3인데 에너지를 1만큼만 주면 어떻게 돼? 그거 흡수해도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흡수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럼 다양한 에너지를 가해주면 수소 원자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어떤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는 어떤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1에서 3으로 올라가고 어떤 녀석은 1에서 7로 올라가고 어떤 녀석은 1에서 13으로 올라가. 그러면 2만큼 흡수하는 전자도 있고 6만큼 흡수하는 전자도 있고 12만큼 흡수하는 전자도 있겠지만 다른 값으로 흡수하는 전자들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특정한 에너지, 허용된 에너지 값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 선 스펙트럼이 왜 나오는지 쉽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에너지 준위, 이게 무슨 뜻이냐고 가끔 물어보는데 준위가 영어 레벨이에요, 레벨. 1레벨, 2레벨, 3레벨. 쪼랩, 고랩, 만랩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게임 캐릭터 레벨에 올라가듯이 막 싸우다 보면 삐리링 레벨이 삐리리리 하다가 레벨 3 삐리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닐 때 준이라는 단어를 써요. 허용된 값으로 점프만 가능해. 내가 1층에 살다가 3층으로 이사는 가도 1층에 살다가 1.2층으로는 이사를 못 가. 허용되지 않은 곳이니까. 그죠? 이럴 때 준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우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보호가 그 선 스펙트럼을 보고 그렇게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카더라 뭐 이런 뇌피셜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 들어줬겠어? 실제로는 이걸 증명하는 과정도 있고요. 화학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보호는 이 모형을 통해서 라이먼, 발머, 파센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까지 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인정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에너지 준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양자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양자화가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뚝뚝뚝뚝뚝 끊어져 있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 양자화입니다. 양자화가 끊어져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단어라고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다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자화라는 거는 어떤 값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끊어져 있을 때 이 값이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전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 상태, 보통 바닥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에너지가 낮을 때는 전자들이 좀 활발하지 않아서 해간데 많이 끌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당기잖아. 그래서 제일 안쪽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거나 하면 에너지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얻어서 바깥쪽으로 점프를 떼어요. 하지만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특정한 간격만큼만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서 점프하고요. 반대로 바깥쪽에서 돌다가 에너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싶으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안쪽으로 점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옵니다. 안쪽에 있다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깥쪽 껍질로 전자. 이런 경우에는 들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통 전자가 에너지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뜻에서 전자가 전이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전이하였다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별로 어려운 뜻은 아니고 그냥 전자가 점프됐다라고 하는 거야. 안으로 점프 뛰든 밖으로 점프 뛰든 점프를 뛰었다 그러면 전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먼저 선 스펙트럼 쭉 나오죠. 그럼 선 스펙트럼하고 요거랑 이거를 연관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E1이고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는 E2라고 하면 이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돼요? E2-E1만큼 에너지가 간격이 있겠죠. E1-E2라고 해도 되는데 안쪽에 있는 게 작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것 뿐이에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야. 그럼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껍질 왔다 갔다 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요. 그때 흡수한 빛의 진동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빛이라고도 하지만 이 빛이 사방을 가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입자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 빛이 가지는 광자의 진동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델타 E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고요. 여기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여기 안 나와있네요. 6.626 곱하기 10-34성 줄 세컨인데 계산할 일 없다. 비례관계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요. F가 구해지고요. 진동수는 광속 나누기 파장입니다. 요거는 3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우는데 3단원 수업 들었죠? 그때 파동은 어떻게 된다? 속력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라고 했죠. 빛의 속력이라서 V 대신에 C를 쓴 거고요. 똑같은 식 쓴 거니까 또 이제 한 바퀴 돌아오니 복습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전에 에너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죠. 식을 외우시기보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세요. 끝. 다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라이먼, 발머, 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호가 수소 모형을 제안하기 전에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한 사람이 라이먼, 발머, 파센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스펙트럼 분석을 끝내놨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무슨 파장이 나오고 자외선 영역에서는 무슨 파장이 나오고 적외선 영역은 무슨 몇 나노미터 파장이 나오는지를 미리 다 조사를 해놓습니다. 조사를 해도 규칙도 찾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하고 있을 때 보호가 다 설명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왔으니까 자외선에 해당하는 거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은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라가 가발 썼다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활생 계열은 적외선인데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물론 발머 계열에서 네 가닥의 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은 엄밀하게 따지면 가시광선이 아니다, 자외선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이 발머가 찾은 발머 계열이 메인이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그냥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다라고 말을 하면 틀린 문장이 아니고 맞는 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보호가 만들어낸 식이에요. n번째 껍질에 있을 때 그때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가 n제곱분의 13.6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유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낮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음수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차이값을 문제에서 쓰지
단독값을 쓰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 두 번째 껍질은 4분의 이렇게 되니까 3.9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죠. 3.4. 그럼 요 차이가 10.2 일렉트론 볼트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을 1에서 2로 갈 때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EV라고 하는 값은 1EV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인데 에너지가 너무 작을 때 쓰는 작은 에너지 단위니까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일렉트론 볼트로.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마이너스 13.6,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껍질보다 더 위에서 예를 들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네 번째에서 첫 번째 여기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네 번째에서 첫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열 번째, 첫 번째. 즉 1보다 높은 곳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는 라이먼 계열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자외선을 방출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흡수도 물어볼 수 있는데 흡수는 완전하게 반대예요. 첫 번째 껍질에서 출발을 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로 올라갈 때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그때는 라이먼 계열의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일부러 녹화되는 거라서 말이 빨리 했어. 녹화되는 거 유튜브 같은 거 2배속이 안 되니까 되나? 안 되니까 말을 일부러 좀 빨리 하는 거니까 두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발모 계열은 두 번째보다 높은 데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가시광선이 방출된다. 발모 계열. 이거는 세 번째보다 높은 데서 세 번째로 내려올 때 이렇게 되죠. 이게 라이먼 계열의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모 계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건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발모 계열이고 가시광선에 가까워요. 근데 라이먼 계열은 제일 작은 게 2에서 1이야. 자외선이야. 그러니까 발모 계열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것보다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훨씬 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계산을 해봐도 압니다. 무한대 번째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인데 분모에 무한대가 들어갈 때 0이 돼버리고 여기는 첫 번째 껍질을 했을 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10.2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럼 두 번째 껍질하고 무한대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3.4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여기가 제일 크죠. 여기가 제일 크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를 들뜨게 하려면요. 보통 가시광선으로는 잘 안 들뜨고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들뜨게 하려면 자외선 때리면 제일 잘 들뜨게 돼요. 그렇죠? 정리. 끝. 문제도 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파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동수로 나올 때는 그래프가 패턴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그거 잘 봐두시고요. 문제에서 나오면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발모 계열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파장이 짧은 곳에 모여있는 선들은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고요. 여기 중간쯤에 모여있는 것들, 특히 여기 400에서 600 나노미터 근처에 있는 것들은 발모 계열이 되고요. 파장이 긴 경우는 파생 계열인데 발모 계열만 우선 보자면 발모 계열에서 파장이 그나마 제일 긴 건 발모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면 3에서 2입니다. 반대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돼요? 발모 계열에서 그나마 파장이 두 번째로 긴 거. 즉, 에너지가 두 번째로 큰 거니까 얘는 4에서 2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5에서 2가 되죠. 그러다가 다 더해서 마지막 번째는 무한대에서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선이 나오면 그 선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라이먼 계열에서는 첫 번째 보이는 게 뒤에서 1, 뒤에 두 번째 게 3에서 1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가장 파장이 긴 게 에너지가 가장 작다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각 선들을 콕 찍어줬을 때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는 흡수선이다, 방출선이다라는 걸 아셔야 해요.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됐어. 넘어갑니다. 이거 보시고요. 색깔까지는 몰라도 되긴 합니다. 뭐 이 숫자도 외우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일단 에너지띠 이론과 물질의 전기 전도성.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전기 전도성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도 있고 잘 안 통하는 물질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전기가 잘 통하는 것도 있고 안 통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회로를 하나 꾸며줘요. 배터리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전구를 달아.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사이에 끼워놔. 끼워놨는데 이 물체가 이렇게 끼워놓고 전구에 불이 엄청 밝게 잘 들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물체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근데 어떤 건 끼워놨더니 희미하게 보여. 아, 전기가 통할랑 말랑 잘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건 꽂아놨더니 불이 전혀 안 들어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니 왜 전기가 통하고 누구는 전기가 안 통하고 이거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를 원자 단위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에너지띠 이론입니다. 아, 진짜 전기 잘 통하는 것도 있고 안 통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끝인데,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론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철을요, 전기 잘 통하잖아요. 철이 전기가 잘 통하는데 철을 쪼개. 그냥 뭐 크게 썽뚱 다른 정도가 아니고 엄청 잘게 쪼개서 원자 몇 개 단위, 흔히 말하는 나노 물질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입자로 쪼개요. 아주 작은 입자로. 눈에 비지도 않을 만큼 작은 입자로. 그렇게까지 쪼개요. 그러다 보면 금속은 분명히 특히 철 같은 거는 전기가 비교적 잘 통하는 금속인데 전기 전도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낮아지면서 없어져 버려요. 헐. 이게 원자가 전기가 다 원자 단위로 모이면 전기가 점점 잘라 나가다 보면 안 통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전기 전도성이 원자 단계에서부터 원자 한 개가 그냥 전기가 잘 통하고 안 통하는 것도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원자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무슨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보어의 원자 모형부터 업그레이드한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려운데 선생님이 항상 포인트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네 문제 푸는데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 거기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명을 하는 거야. 누구는 전기가 잘 통하고 누구는 전기가 잘 안 통하고 그게 왜 그러냐. 원자가 하나일 때는요. 딱 원자가 솔로로 있을 때는 원자가 핵이 있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해돼요? 뭐 이건 아까도 했던 거죠. 그림을 이렇게 구덩이처럼 그려놔서 그래요. 근데 고체 상태나 이럴 때는 원자들이 엄청 바짝 붙어 있어. 바짝. 이게 포인트야. 원자들이 엄청 바짝 찰싹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찰싹 바짝 달라붙어 있어요. 원자들이 찰싹 달라붙게 되면 이제는 왼쪽 원자핵하고 오른쪽 원자하고 있을 때 그 전자들이 각자 자기 에너지 상태, 근데 아까 전에 허용된 에너지 준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각자 전자들이 자기 에너지 준위로 들어가는데 화학 했던 사람한테는 조금 더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화학 내용도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전자들이 예를 들어서 교실에 있는 학생으로 내가 많이 비유를 했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실 앞에서 첫째 줄에 똑같이 생긴 교실이 2개가 있는 거야. 한 줄로 책상이 5개가 놓여져 있어. 근데 거기에 제일 첫째 줄에 앉았던 친구가 있고 제일 앞줄에 앉아있던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정상 야 교실을 합쳐야겠어 하면서 둘을 붙인 거야. 붙이면 둘 다 똑같은 그 교실에 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의 교실에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야겠다고 무릎이 탁 올라가서 앉아.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죠? 이제 교실을 합쳤으면 둘은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게 전자들이 자기가
자기만의 고유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려고 해요. 그게 화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양자수를 가지고 각각 오비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설령 한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더라도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게 달라가지고 모든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 그거를 그냥 화학 원할 때 조금 쉽게 표현해서 그걸 파울리 베타의 원리,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한 공간에서 전자는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책을 한번 볼게요. 한 공간에서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대요. 근데 원자가 따로따로 덜어져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 같은 에너지 준위를 당연히 안 가지니까요. 근데 두 원자에게 바짝 붙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바짝 붙으면 천자들이 각자 에너지 준위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좀 겹치게 돼요. 겹치게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둘이 싸우는 거야. 근데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내 거 이렇게 한 닌 꺼져 나가 이게 아니고 두 에너지 준위가 만나면 오른쪽 원자에 있던 전자도 여기 있고 싶어하고 왼쪽 원자에 있던 전자도 이 위치에 있고 싶어하면 같은 에너지 준위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스플릿이 됩니다. 스플릿. 이게 전자가 파동이라서 그렇거든요. 보강간섭, 상쇄간섭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 필요 없어요. 에너지 준위가 두 개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살짝 높아지고 하나는 살짝 낮아져서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에너지도 이렇게 돼요. 그 그림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그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줄이 두 개인 거 보이시죠? 두 줄로 바뀝니다. 두 줄로. 세 개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간이 같은 자리라기보다 고체 상태일 때는 원자 바짝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에너지 준위끼리 세 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네 개가 되면 네 개가 되고 근데 이게 매우 많아지다 보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씩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에너지 준위들이 모이면 이걸 띠라고 합니다. 띠. 이 에너지 준위들이 모여서 고체 상태에서 원자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준위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띠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 사이에서는 전자가 못 들어가요. 허용되지 않은 에너지 준위니까. 띠를 형성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에너지 준위니까. 근데 이 띠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준위 하나일 때보다 띠를 막 형성하고 띠를 막 형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이가 갭이 좁아지죠.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띠 간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띠 간격이 원자들이 한 곳에 많이 모이면 띠 간격이 좁아져요. 좁아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띠 간격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반대로 아주 많은 원자를 모아서 띠 간격을 좁아지긴 했지만 없어지지는 않고 넓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게 큰 차이가 뭐냐면 어떤 원자를 모으다 보면 띠 간격이 사라져. 그러면 전자들이 원래 구속되어 있던 띠를 원자가 띠라고 그러고요. 전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비어있는 띠를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이거를 전도띠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띠로 점프를 뛰게 되면 얘네들이 이 사이에서 돌아다니게 되고 전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양공이라고 부르는 포러스의 구멍이 생겨서 전자랑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컨디션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도체는 이렇게 띠 간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가 잘 흐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면 부도체는 원자들을 모으더라도 이 띠 간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 영역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전도띠 영역으로 올라간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자유전자라고 많이 그럽니다. 이 자유전자가 좀처럼 안 생기는 거야. 아주 높은 열을 가하거나 아주 높은 전압을 가해주면 간간히 생기기는 하지만 쉽게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는 뭐냐? 반만 통한다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거야.
이 간격이 있기는 있는데 좁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간혹 하나씩 넘어가기도 하고 좀 전압을 높여주면 꽤 많이 넘어가는 거야. 반대로 온도를 낮추고 전압을 잘 가해주지 않으면 잘 위로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도체는 그냥 전기가 통하고 반도체는 전기가 통할랑 말랑 통했다 말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부도체 전원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근데 현대 산업 구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전원체, 부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그냥 도체는 전기가 통해버리기만 하는 거야. 전원체는 전기가 안 통하고요. 근데 반도체는 어떻게 돼? 전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야. 통했다 안 통했다. 그걸로 신호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가장 간단한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게 여러분들 미안해. 핸드폰 보고 노트북 보고 이런 데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도체 공학, 전자공학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대학교 가면. 근데 여기 기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기초 개념부터 안 잡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에 따라서 고체를 형성을 했을 때 띠 간격이 사라져버리는 녀석은 도체고 띠 간격이 어느 정도 확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도체, 전원체고 띠 간격이 좁아져 있는 녀석은 반도체다라고 하죠. 이 물질의 얘는 여기 나와 있는데 얘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규소 저마늄이 반도체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저마늄이 반도체냐고 누가 물어봤는데 저마늄이 반도체냐?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규소 저마늄 반도체 같이 보도록 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나면 읽어보면은 읽히게 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 에너지 준위에 비한 에너지 띠, 허용된 띠, 원자가 띠, 전도 띠 이런 키워드들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 띠로 옮겨 타게 되면 자유전자가 되고 빠져나가는 것은 양곡이 되는데 양곡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얘네들을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또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양봉으로 원자가띠로 내려오게 되면 자유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봉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됩니다. 이것도 꼭 읽어봐 주시고요. 됐죠? 자, 여기 이제 전기전도도 나오는데 전기전도도 비저항 뭐 요거 나오는데 전기전도도는 뭐냐면 아까 전에 수업 시간에 누가 이거 물어봤어. 저항하고 비저항하고 전기전도도 잘 모르겠다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닌데 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금이 전기가 잘 통해, 은이 전기가 잘 통해라고 물어보면 은이 금보다 전기가 잘 통해요. 이거는 물질의 성격이죠. 그러면 이게 은이 비저항값이 작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반대로 은은 비저항값이 작기 때문에 전기는 잘 통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전기전도도. 그럼 도대체 저항은 뭐냐? 우리가 그러면 은하고 금으로 저항, 그러니까 회로를 만들면 아무리 전기가 잘 통하는 은이라고 해도 그 은으로 만든 도선을 전류가 흐르다 보면 방해를 받게 되고 저항 때문에 열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은으로 길다랗고 복잡한 저항을 만들어 놓으면 저항이 커지는 거야. 근데 반면에 금으로는 전기전도도는 조금 낮지만 짧고 간단한 저항을 만들게 되면은 저항값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저항은 물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물질도 먼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저항을 큰 걸 만들면 큰 거고 작게 만들면 작은 거야. 근데 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고 이거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저항의 크기는 알 수 없죠. 뭐에 따라 달라진다? 길이와 단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여기 보면 AL 여기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 비저항 값에도 중요하지만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비저항값이 작은 저항이라도 단면적을 작게 하고 길이를 길게 하면 저항은 커지게 되죠. 되나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얘가 저항이 작아요. 이 물질은 저항이 작아요 하는 것보다 이 물질은 전기가 겁나 잘 통해요 라고 말을 할 때가 편할 때가 있는 거야. 그때는 비저항 값을 역수를 취해서 전기전도도 나오는데 문제 풀다 보면 비저항하고 전기전도는 역수가 관계니까 비저항이 커지면 전기전도는 줄어들죠. 근데 그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전기전도도는 문자로 시그마를 쓰고 있고요. 비저항 값은 로라고 하는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 다 읽어보세요. 은근히 잘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설명 많이 했던 건데 어려운 설명은 아니어서 수업 시간에는 정보 차원에서 길게 얘기해 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읽고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조금 더 나오는데 제가 뭘 해야 돼서 잠깐 끊어갈게요. 파일은 이어붙이도록 할게요. 잠시 휴식.